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씨발, 늙었으면 그냥 곱게 돼질 것이지. 어디서 약초 캐는 냄새를 풍기고 지랄이야. 귀를 후벼 파는 듯한 거친 욕설이 북한산의 맑은 정적을 칼날처럼 갈랐다. 가을볕이 쏟아져 금빛으로 반짝이는 단풍잎 사이로 막걸리에 절은 고약한 숨결과 천박한 웃음소리가 역겹게 뒤섞여 퍼져나갔다. 비봉 능선으로 향하는 길목에 자리한 작은 약수터. 그곳의 평화는 이미 산산조각 나 있었다. 강철민 노인은 등산용 스틱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이른의 세월이 깊게 팬 그의 미간에 희미한 그림자가 드리웠다. 매일같이 오르는 산이었다.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의 유고를 이 산자락에 묻은 뒤로는 하루도 거르지 않았다. 아내의 숨결 같은 바람을 느끼고 그녀의 미소 같은 햇살을 받으며 그렇게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는 그만의 성소였다. 그런데 오늘 그 성소에 더러운 발자국이 찍혔다. 약수터 옆 넓은 평상에는 문신을 드러낸 건장한 사내 대여섯이 진을 치고 있었다. 검은색 옷으로 맞춰 입은 모양새나 서로를 부르는 호칭으로 보아 어설픈 동네 양아치 무리는 아니었다. 그들의 중심에는 유독 험악한 인상의 사내가 있었다. 조각 같은 근육 위로 흑뱀 한 마리가 등 전체를 휘감고 꿈틀거리는 문신. 강남 일대의 신흥 조직 흑사파의 행동대장 마동철이었다. 행님, 그래도 여긴 사람들이 많이 댕기는 곳인데 경찰이라도 뜨면 골치 아파집니다. 막내로 보이는 조직원 하나가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마동철은 피식 코웃음을 치며 마시고 있던 소주병으로 막내의 뒤통수를 가볍게 후려쳤다. 경찰? 야, 이 새끼야. 강남서 강력팀장이 우리 마 사장님이랑 매달 스크린 골프 치는 사이인 거 몰라? 정신머리가 아직도 대가리에 안 박혔나? 마동 사장. 강철민 노인은 속으로 그 이름을 되뇌었다. 저들 세계의 속사정이야 알 바 아니었지만 공권력을 희롱하는 저 오만함은 그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그는 소란을 애써 무시하며 약수터로 다가갔다. 마른 목을 축이고 아내에게 드릴 맑은 물 한 통을 채워 조용히 내려갈 생각이었다. 조직원들이 길을 막아섰다. 위아래로 훑어보는 시선에는 노인에 대한 존중은커녕 하찮은 벌레를 보는 듯한 경멸이 가득했다. 강철민 노인은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나가겠네. 물 한 모금만 마시고 갈 테니 길 좀 비켜주게. 그의 차분한 음성은 오히려 마동철의 심기를 건드렸다. 마동철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술기운으로 번들거리는 그의 눈이 강철민 노인을 향했다. 어쭈? 이 영감탱이가 간덩이가 배 밖으로 튀어나왔나? 우리가 안 보여? 여기가 네 집 안방이야? 모두가 함께 쓰는 곳이지. 자네들 안방은 아닐세. 강철민의 대답은 짧고 단호했다. 그의 눈빛은 깊고 고요한 심연과 같아서 마동철은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혔다. 저항 한 번 못하고 질질 끌려다니던 다른 등산객들과는 무언가 달랐다. 하지만 술기운과 오만함이 곧 이성을 마비시켰다. 이 씨발. 다 늙어 빠진 게 어디서 훈계질이야. 마동철의 육중한 손이 강철민의 어깨를 강하게 밀쳤다. 비틀거리며 낮아빠질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강철민의 몸은 순간 휘청했을 뿐 마치 거대한 뿌리를 내린 소나무처럼 그 자리에 굳건히 버텨냈다. 오히려 밀친 마동철의 손바닥이 얼얼할 정도였다. 강철민의 온화하던 눈빛이 순간 서늘하게 빛났다. 수십 년 전 적의 심장을 향해 총구를 겨누던 군인의 눈빛. 맹호부대의 최선봉에서 죽음의 능선을 넘나들던 시절의 편린이 스쳐 지나갔다. 그러나 그 빛은 이내 사그라들고 다시 평온한 노인의 얼굴로 돌아왔다. 젊은이. 어른에게 함부로 손찌검하는 게 아니네. 대개 부모님이 그리 가르치시던가.
그 꾸짖음에 마동철의 안색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부모. 그에게는 금기어와도 같은 단어였다. 이 영감탱이가 진짜 죽고 싶어서 환장했나? 야, 이 새끼들아. 뭐해? 이 늙은이 팔다리 안 부러뜨리고. 마동철의 고함에 조직원들이 우르르 몰려들었다. 주변에서 숨죽여 이 광경을 지켜보던 등산객들의 얼굴에는 공포가 가득했다. 그때 등산객 무리 속에 있던 한 청년이 주머니에서 조심스럽게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구독자 10만 명을 보유한 탐사 전문 유튜버였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실시간 방송 버튼을 눌렀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북한산 비봉 약수터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폭으로 보이는 남자들이 무고한 할아버지를. 유튜버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퍼져나갈 무렵 마동철은 끝내 강철민의 멱살을 틀어쥐었다. 거친 소나귀에 낡은 등산복 옷깃이 우그러졌다. 하지만 강철민은 저항하지 않았다. 오히려 마동철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았다.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빛에 마동철은 저도 모르게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 손 놓게. 아직은. 좋게 끝낼 기회를 주는 걸세. 강철민의 침착한 경고는 마동철에게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좋게? 하. 이 영감탱이가 돌았나? 감히 내 놈 따위가 나 마동철한테 명령을 해? 마동철이 멱살을 쥔 손에 힘을 더하며 강철민을 끌어당기려는 순간이었다. 그 더러운 손 당장 안 떼. 얼음장보다 차갑고 강철보다 날카로운 목소리가 그들 사이에 끼어들었다. 모두의 시선이 소리가 난 곳으로 향했다. 언제부터 거기 서 있었는지 검은색 등산복 차림의 젊은 여성이 마동철의 손목을 붙잡고 있었다. 가늘고 하얀 손. 하지만 그 손에 붙잡힌 마동철의 손목은 마치 강철 바이스에 물린 듯 했다. 아! 악! 마동철의 입에서 고통스러운 신음이 터져나왔다.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극심한 고통에 그는 저도 모르게 강철민의 멱살을 놓고 말았다. 뭐야 이 미친년은. 마동철이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을 들어 여자를 노려보았다. 여자는 서늘한 눈으로 그를 내려다볼 뿐이었다. 칠흑 같은 긴 생머리를 하나로 질끈 묶고 화장기 없는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하지만 그 무표정한 얼굴과 차가운 눈빛이 자아내는 위압감은 마동철이 지금껏 겪어본 그 어떤 것보다도 섬뜩했다. 그녀는 강철민의 손녀 강하늘이었다.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707 특수임무단에서 흑응이라는 코드네임으로 불리던 전설.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최강의 병기. 그녀가 지금 할아버지의 앞에 서 있었다. 우리 할아버지한테서 그 더러운 손 떼라고 했을 텐데. 강하늘의 목소리에는 감정의 동요가 없었다. 마치 잘 벼려진 칼날처럼 차갑고 건조했다. 하지만 그 목소리를 듣는 마동철과 조직원들의 귀에는 지옥의 사자가 은조리는 경고처럼 들렸다. 마동철은 당황스러웠다. 제 아무리 강남 일대를 주름잡는 그였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다. 가냘퍼 보이는 여자 하나의 소나기 힘이 이 정도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의 손목뼈는 이미 금이 간 것처럼 욱신거렸고 힘을 빼려 발버둥 쳐도 여자의 손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이 씨발년이 이거 안 나? 우리가 누군 줄 알고 까불어. 상황 파악이 덜 된 조직원 하나가 객기를 부리며 하늘에게 주먹을 휘두르려 했다. 그 순간 하늘의 눈빛이 번개처럼 그를 향했다. 살기. 진짜 죽음의 문턱을 수없이 넘나든 자만이 뿜어낼 수 있는 서슬퍼런 칼날 같은 기운이었다. 주먹을 뻗으려던 조직원은 저도 모르게 몸이 굳어버렸다. 마치 거대한 뱀 앞에 선 개구리처럼 본능적인 공포가 온몸을 지배했다. 하늘은 마동철의 손목을 잡은 채로 다른 쪽 손을 들어 자신을 위협하던 조직원의 턱을 가볍게 툭 쳤다. 악!
가볍게 친 동작이었지만 조직원은 비명을 지르며 두어 걸음 뒤로 물러났다. 턱 관절이 빠질 듯한 충격이었다. 하늘은 인체의 급소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최소한의 힘으로 최대한의 고통을 주는 법. 그것은 그녀의 몸에 아로 새겨진 본능이었다. 이것들이 단체로 미쳤나? 뭐해, 전부 다 전연 잡아. 자존심이 구겨질 대로 구겨진 마동철이 악을 썼다. 그제야 정신을 차린 조직원들이 하늘을 향해 위협적으로 둘러쌌다. 등산객들은 비명을 지르며 더 멀리 달아났고 유튜버는 카메라를 든 채 침을 삼키며 이 비현실적인 광경을 담고 있었다. 실시간 방송 채팅창은 이미 폭발 직전이었다. 강철민이 손녀의 어깨를 잡으며 나직하게 말했다. 하늘아, 괜찮다. 내가 알아서 할. 할아버지. 뒤로 물러나 계세요. 먼지 날려요. 하늘은 할아버지를 등 뒤로 부드럽게 밀어내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할아버지를 향할 때만큼은 한결 부드러웠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앞을 향한 조직원들을 차갑게 꿰뚫고 있었다. 마동철의 손목을 놓아주는 것과 동시에 하늘의 몸이 바람처럼 움직였다. 가장 먼저 달려들던 조직원의 주먹을 손바닥으로 가볍게 흘려보냄과 동시에 그의 팔꿈치 안쪽 관절을 정확하게 팔꿈치로 찍어 눌렀다. 끄악! 뼈가 어긋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조직원의 끔찍한 비명이 약수터에 울려 퍼졌다. 하늘은 멈추지 않았다. 등 뒤에서 덮쳐오던 다른 조직원의 발소리와 공기의 흐름을 느끼고는 몸을 반쯤 회전시키며 뒤돌려차기로 그의 명치를 정확하게 가격했다. 컥 하는 소리와 함께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한 조직원이 그 자리에 풀썩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이나 군더더기가 없었다. 모든 동작은 상대를 제압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이고 치명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마치 잘 짜인 국물을 보는 듯 했지만 그 결과는 처참했다. 세 번째 조직원이 겁에 질려 들고 있던 소주병을 깨서 그녀에게 휘둘렀다.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햇빛에 번쩍였다. 위험하다. 강철민이 소리쳤다. 하지만 하늘은 침착했다. 그녀는 상체를 숙여 병 조각을 피하는 동시에 앞으로 파고들어 상대의 손목을 잡아챘다. 그리고는 그대로 팔을 비틀며 그의 몸을 방패 삼아 다른 조직원에게 던져버렸다. 두 명의 조직원이 비명을 지르며 엉켜 넘어졌다.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다. 대여섯 명의 건장한 사내들이 어린 여자 하나에게 속수무책으로 쓰러져 나가는 광경. 마동철은 물론 남아있는 조직원들도 눈앞의 상황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서 있었다. 전현 완전 괴물이잖아. 한 조직원이 마른 침을 삼키며 중얼거렸다. 공포는 전염성이 강했다. 이미 전의를 상실한 그들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성을 잃은 것은 마동철이었다. 그는 부하들이 보는 앞에서 그것도 하찮게 여겼던 여자에게 이런 굴욕을 당했다는 사실에 분노로 눈이 뒤집혔다. 이게 같은 년이. 그는 품속에서 번쩍이는 것을 꺼내들었다. 찰칵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서슬 퍼런 칼날이 모습을 드러냈다. 접이식 칼이었다. 오늘 여기서 내년 뼈가루를 이 산에다 뿌려주마. 그것을 본 강철민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아무리 하늘이라도 맨손으로 칼을 상대하는 것은 위험했다. 그는 재빨리 발밑에 있던 사람 팔뚝만 한 나뭇가지를 단단히 움켜쥐었다. 수십 년간 잊고 살았던 투지가 혈관을 타고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하늘아, 칼이다. 조심해. 마동철이 칼을 마구잡이로 휘두르며 하늘에게 달려들었다. 아마추어의 어설픈 칼부림이었지만 그만큼 예측하기 어려워 위험했다. 하지만 하늘은 이미 수없이 많은 실전 상황을 겪었다. 그녀의 눈에는 마동철의 다음 움직임이 그의 근육 수축과 시선 방향까지 모두 느린 그림처럼 보였다.
하늘은 침착하게 날아드는 칼날을 피하며 그의 손목 안쪽 급소를 정확하게 손날로 후려쳤다. 챙그랑. 금속성 파열음과 함께 칼이 바닥에 떨어졌다. 하늘은 지체 없이 그것을 발로 차 저 멀리 숲속으로 날려버렸다. 크. 마동철이 시뻘겋게 부어오르는 손목을 움켜쥐며 비틀거렸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살아남은 조직원 중 하나가 마지막 발악처럼 하늘의 등 뒤에서 덮치려 달려들었다. 내 뒤를 맡으마. 강철민의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는 어느새 하늘의 등 뒤로 이동해 있었다. 손에 든 나뭇가지를 총검술 자세로 고쳐 잡은 그의 모습은 더 이상 평범한 칠순 노인이 아니었다. 베트남의 정글과 비무장지대의 혹한을 헤쳐나온 백전노장, 백골 부대의 전설적인 분대장이었다. 그는 달려들던 조직원의 발목을 나뭇가지로 정확하게 후려쳤다. 비명을 지르며 넘어지는 조직원의 등 위를 강철민은 지체 없이 나뭇가지로 눌러 완벽하게 제압했다. 그 노련하고 절도 있는 움직임에 하늘조차 잠시 놀란 눈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았다. 할아버지, 걱정 마라 하늘아. 이 하랩이 아직 녹슬지 않았다. 강철민이 씩 웃어 보였다. 그 순간 격렬한 몸싸움으로 인해 하늘의 등산 재킷 지퍼가 스르륵 내려갔다. 안에 입고 있던 검은색 기능성 티셔츠 왼쪽 가슴에 새겨진 문양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날개를 펼친 검은 독수리. 그리고 그 아래 새겨진 3개의 숫자. 707. 그것을 본 조직원 중 하나 군대를 전역한 지 얼마 안 된 막내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려버렸다. 707? 설마. 대한민국 특수임무단? 그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다. 하지만 그 이름이 가진 무게는 천근만근이었다. 국가급 대테러 임무를 수행하는 최정예 부대. 인간 병기들의 집단. 그 이름 하나에 남아있던 조직원들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셔버렸다. 진짜 707마크야. 나 신교대에서 안보 교육받을 때 똑똑히 봤어. 707마크를 알아본 조직원의 목소리는 절망에 가까웠다. 그에게 707은 전설이자 공포의 대상이었다. TV 뉴스에서나 보던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최후의 칼날. 그런 괴물 집단의 일원이, 그것도 젊은 여자가 눈앞에 있다는 사실이 현실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아까까지의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조직원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슬금슬금 물러서기 시작했다. 강하늘이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라도 알았으면 곱게 꺼져. 뼈 부러지기 싫으면. 하지만 마동철은 달랐다. 부하들 앞에서 망신을 당했다는 생각, 그리고 눈앞의 여자가 상상 이상의 존재라는 사실이 뒤섞여 그의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켰다. 공포가 극에 달하면 분노로 변하는 법이었다. 뭘 쫄고 자빠졌어, 이 병신들아. 마동철이 시뻘개진 얼굴로 부하들을 다그쳤다. 군대 전역했으면 그냥 민간인이잖아. 어차피 총도 없는데 뭐가 무서워. 겨우 계집 하나한테 쫄아서 도망가면 우리 흑사파 얼굴에 똥칠하는 거야. 그의 외침에도 조직원들은 쉽사리 움직이지 못했다. 이미 그들의 뇌리에는 707이라는 세 글자가 공포의 낙인처럼 찍혀 있었다. 마동철은 그런 부하들의 모습을 보며 더욱 이가 갈렸다. 그는 슬쩍 스마트폰을 꺼내들었다. 다른 조직원들 몰래 몸을 돌려 다급하게 통화 버튼을 눌렀다. 형님, 접니다. 마동철. 지금 북한산 비봉 약수터인데 일이 좀 꼬였습니다. 예. 아주 또라이 같은 년 하나가. 예? 아닙니다. 지금 당장 애들 싹 다 긁어 모아서 좀 올라와 주십시오. 네. 쇠파이프라도.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좀 부탁드립니다. 낮은 목소리로 통화를 마친 마동철의 입가에 음흉한 미소가 번졌다.
이제 상황은 달라졌다. 혼자서는 감당 못해도 숫자로 밀어붙이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하늘은 마동철의 통화를 놓치지 않았다. 그의 입모양과 은밀한 행동으로 지원을 불렀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할아버지에게 다가갔다. 할아버지, 일이 더 커질 것 같아요. 어서 먼저 내려가세요. 하지만 강철민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내 손녀 혼자 여기 두고 내가 어딜 간단 말이냐? 그는 손에 쥔 나뭇가지를 고쳐 잡으며 말했다. 걱정하지 마라. 이 할애비도 한때는 나라 지키던 군인이었다. 내가 적의 정면을 맡으면 내가 너의 뒤를 지켜주마. 강철민의 눈빛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다. 그 모습에 하늘은 더 이상 권하지 못했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굳건한 등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한편 유튜버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계속해서 상황을 중계했다. 그의 방송은 이미 수만 명의 시청자가 지켜보는 사건이 되어 있었다. 여러분, 지금 믿기지 않는 광경을 보고 계십니다. 이 여성분 무려 707 특임단 출신입니다. 조폭들을 혼자서 전부 제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폭들이 추가 인원을 부른 것 같습니다.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댓글창에는 놀라움과 응원 그리고 우려의 메시지가 쉴 새 없이 올라왔다. 누군가는 이미 112에 신고했다는 글을 올렸지만 경찰이 이산 중턱까지 오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터였다. 10여 분이 흘렀을까? 등산로 위쪽에서 수많은 발소리가 들려왔다. 단순한 발소리가 아니었다. 땅을 울리는 묵직한 발걸음 소리. 마동철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왔구나. 곧이어 등산복 차림의 남자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그들의 분위기는 일반 등산객과 확연히 달랐다. 하나같이 다부진 체격에 매섭게 빛나는 눈빛. 그리고 그들의 손에는 등산 스틱으로 위장한 묵직한 쇠파이프와 야구방망이가 들려 있었다. 어림잡아 20명은 좋게 넘어 보였다. 그들의 선두에는 날카로운 인상의 사내가 서 있었다. 마동철의 직속 상관이자 흑사파의 행동대장을 총괄하는 김 실장이었다. 마 대장,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김 실장이 나뒹구는 조직원들과 엉망이 된 마동철을 보며 차갑게 물었다. 실장님, 저 미친년이, 전현이 우리 애들을 전부 병신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전현 707 출신이랍니다. 마동철이 하늘을 손가락질하며 악에 받쳐 소리쳤다. 김 실장의 눈썹이 살짝 치켜 올라갔다. 707? 그는 하늘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리고는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특수부대 출신이면 뭐 어쩌라고. 전쟁이라도 하자는 건가? 아가씨, 아무리 날고 기는 특수부대 출신이라도 이 인원을 맨손으로 전부 상대할 순 없을 텐데. 곱게 무릎 꿇고 빌면 얼굴에 상처는 안 나게 해주지. 김 실장의 신호에 따라 새로 나타난 조직원들이 하늘과 강철민을 완벽하게 포위했다. 그들이 든 쇠파이프와 야구방망이가 햇빛을 받아 서늘하게 빛났다. 상황은 순식간에 최악으로 치달았다. 하늘아. 강철민이 손녀의 이름을 불렀다. 내 뒤에 바짝 붙어 있거라. 내가 길을 열 테니 넌 저놈들의 측면을 노려라. 할아버지 위험해요. 전쟁터에서는 명령에 따르는 거다. 강철민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하늘은 입술을 깨물었다. 할아버지를 이 위험한 싸움에 끌어들인 자신이 원망스러웠다. 하지만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 바로 그때 김 실장의 손이 허공을 갈랐다. 그것을 신호로 흉기를 든 조직원들이 사방에서 맹수처럼 달려들었다. 가자. 강철민이 낮은 포복 자세로 중심을 낮추며 외쳤다. 그의 손에 들린 나뭇가지가 매섭게 허공을 갈랐다. 가장 먼저 달려들던 조직원의 정강이를 후려쳤고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는 놈을 방패 삼아 다른 공격을 막아냈다.
칠순 노인의 몸놀림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을 만큼 날렵하고 정확했다. 하늘 역시 움직였다. 그녀는 할아버지를 보호하며 첫 번째 공격자의 쇠파이프를 피하는 동시에 그의 손목을 꺾어 무기를 빼앗았다. 그리고 그 쇠파이프로 다른 방향에서 날아드는 야구방망이를 막아냈다. 캉! 하는 날카로운 쇠소리가 산중에 울려 퍼졌다. 하지만 수적 열쇠는 명확했다. 두세 개의 흉기가 동시에 사방에서 날아들었다. 하늘이 한쪽을 막아내면 다른 쪽에서 공격이 들어왔다. 할아버지를 보호하며 싸우려니 평소의 전투력을 10분 발휘할 수도 없었다. 이 영감탱이가 한 조직원이 강철민의 빈틈을 향해 교활하게 파고들었다. 모두의 시선이 하늘에게 쏠린 틈을 노린 기습이었다. 할아버지! 하늘이 외치는 순간 조직원의 쇠파이프가 강철민의 어깨를 향해 내리꽂혔다. 할아버지! 강하늘의 외침은 찢어지는 비명에 가까웠다. 시야의 사각에서 날아든 쇠파이프. 피할 수 없는 궤적이었다. 그녀의 심장이 얼음덩이처럼 차갑게 내려앉았다. 할아버지를 지키기 위해 이 지옥 같은 싸움에 뛰어들었건만 결국 자신의 존재가 할아버지를 위험에 빠뜨린 셈이었다. 찰나의 순간 수만 가지 후회와 자책이 그녀의 뇌리를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강철민은 하늘의 생각보다 훨씬 강인한 사람이었다. 아니, 사람이라기보다는 한평생을 전쟁터의 생존 법칙 속에서 살아온 전사에 가까웠다. 그는 자신을 향해 날아드는 쇠파이프의 바람소리와 그것을 쥔 상대의 희미한 살기, 그리고 그로 인해 미세하게 변하는 공기의 압력까지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었다. 그는 달려들던 조직원의 기세를 역이용했다. 쇠파이프를 피하기 위해 몸을 뒤로 빼는 대신 오히려 반보 앞으로 파고들었다. 상대의 공격 범위 안으로 가장 위험하지만 동시에 가장 안전한 공간으로. 쇠파이프는 강철민의 어깨를 스치듯 지나가며 등산복을 찢고 등 뒤의 바위를 강타했다. 꽝! 하는 굉음과 함께 바위 조각이 튀었다. 만약 그대로 맞았다면 어깨뼈가 으스러졌을 것이 분명했다. 아슬아슬하게 공격을 피한 강철민의 몸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흐르는 물처럼 유연하게 자세를 낮추며 손에 든 나뭇가지로 상대의 발목을 후려쳤다. 균형을 잃고 비틀거리는 조직원의 가슴팍을 어깨로 강하게 들이받았다. 소리를 내며 쓰러지는 조직원은 뒤따라오던 다른 조직원까지 덮치며 순식간에 2명을 무력화시켰다. 하늘아, 정신 차려라. 전장에선 한순간의 감정도 사치일 뿐이다. 할아버지의 불호령에 하늘은 번쩍 정신이 들었다. 그녀는 스스로의 어리석음을 질책했다. 적 앞에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스스로의 목에 칼을 대는 것과 같다. 수없이 반복했던 훈련의 제1원칙이었다. 그녀의 눈빛에서 잠시 어렸던 동요가 사라지고 다시금 707의 흑응이 지닌 냉철함이 자리 잡았다. 죄송합니다, 할아버지. 짧은 사과와 함께 그녀는 다시 전장의 중심으로 뛰어들었다. 이제 그녀의 움직임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할아버지가 자신의 등을 완벽하게 지켜주고 있다는 믿음. 그것은 그녀에게 씌워졌던 족쇄를 풀어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수비에 치중하지 않았다. 빼앗은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적진을 헤집었다. 그녀가 지나간 자리마다 조직원들의 비명이 메아리 쳤다. 팔꿈치, 무릎, 쇄골. 그녀의 공격은 급소만을 정확하고 무자비하게 파고들었다. 상황을 지켜보던 김 실장의 미간이 깊게 구겨졌다. 늙은이 하나가 합세했을 뿐인데 전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저 노인 단순한 칠순 영감이 아니었다.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에는 수십 년간 다져진 실전의 깊이가 배어 있었다. 공격과 방어, 회피와 반격의 모든 동작이 군더더기 없이 간결했고 무엇보다 상대의 허점을 파고드는 타이밍이 기가 막혔다. 저 영감부터 처리해.
넷이 한 조로 묶어서 저 영감탱이부터 무너뜨려. 김 실장의 다급한 지시가 떨어졌다. 조직원 4명이 하늘을 다른 조직원들에게 맡기고 오직 강철민을 향해 집중적으로 달려들었다. 사방에서 동시에 덮쳐오는 흉기들. 아무리 백전노장이라 한들 70의 나이로 감당하기에는 벅찬 상대였다. 강철민의 숨이 점점 가빠지기 시작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고 수십 년간 잠들어 있던 근육들이 비명을 질렀다. 눈앞이 순간 흐릿해지기도 했다. 아, 이제 나도 늙었구나. 자조적인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하지만 그는 쓰러질 수 없었다. 등 뒤에서 싸우고 있는 손녀 하늘이 있었다.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와의 마지막 약속. 무슨 일이 있어도 하늘이만큼은 지켜주겠다는 맹세. 그것이 그의 정신을 붙들었다. 그는 통나무처럼 단단한 조직원의 팔뚝이 자신의 옆구리를 향해 날아오는 것을 보았다.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한 순간 그는 오히려 몸을 틀어 충격을 최소화하며 팔뚝을 자신의 갈비뼈로 받아냈다. 우두둑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갈비뼈 두어 대가 나가는 것이 느껴졌다. 지독한 고통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하지만 그는 신음소리를 삼키며 자신을 가격한 조직원의 팔을 그대로 붙잡아 당겼다. 힘의 균형이 무너진 조직원은 속수무책으로 강철민에게 끌려왔다. 강철민은 그를 인간 방패 삼아 다른 쪽에서 날아온 쇠파이프를 막아냈다. 그리고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방패막이로 썼던 조직원을 집어 던져 마지막 남은 적을 덮쳤다. 헉, 헉, 헉. 4명을 모두 쓰러뜨린 강철민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무릎에 손을 짚었다. 옆구리에서 시작된 통증이 온몸으로 번져나갔다. 식은땀이 비오듯 흘렀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하늘이 몇 명의 조직원들을 순식간에 제압하고 달려왔다. 할아버지의 창백한 안색과 고통을 애써 참는 표정에 그녀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다. 괜찮다. 아직 숨은 붙어 있다. 강철민이 애써 웃어 보였지만 그의 몸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순간이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서로에게 향한 찰나의 빈틈. 그것을 김 실장은 놓치지 않았다. 그는 싸움에 직접 가담하지 않고 전황을 살피며 기회만을 노리고 있었다. 거기까지다. 김 실장이 직접 움직였다. 그는 남아있는 조직원들 중에서도 가장 실력자였다. 그의 움직임은 이전의 오합지졸들과는 차원이 달랐다. 그는 쓰러진 조직원이 떨어뜨린 쇠파이프를 주워들고 하늘의 등 뒤를 향해 땅을 박차고 달려들었다. 하늘아! 강철민이 절박하게 외쳤지만 이미 부상당한 그의 몸은 반응하지 못했다. 하늘 역시 할아버지에게 신경이 쏠려 있다가 뒤늦게 김 실장의 기습을 알아챘다. 급하게 몸을 틀었지만 완벽하게 피할 수는 없었다.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쇠파이프가 하늘의 허벅지를 강타했다. 하늘은 외마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충격에 휘청거리며 무릎을 꿇었다. 극심한 고통에 눈앞이 아찔해졌다. 다리 근육이 파열되는 끔찍한 감각이 신경을 타고 흘렀다. 하늘아! 상황은 절망적이었다. 하늘은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일어설 수 없었고 강철민은 갈비뼈 부상으로 거동조차 힘들었다. 김 실장은 승리를 확신하며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특수부대 출신이라더니 별거 아니구만. 결국은 계집 하나일 뿐이야. 그가 하늘의 머리채를 잡기 위해 손을 뻗는 순간이었다. 어느 놈이냐? 산 전체를 뒤흔드는 듯한 낮고 위험 있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내 전우의 귀한 손녀에게 손을 대는 놈이. 모두의 움직임이 멈췄다. 김 실장도 마동철도 심지어 하늘과 강철민조차 소리가 들려온 등산로 입구 쪽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평범한 등산복 차림의 노인 4명이 서 있었다.
얼핏 보기에는 동네 약수터에 나온 흔한 노인들이었지만 그들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 허리를 꼿꼿이 세운 자세, 상대를 꿰뚫어 보는 듯한 형형한 눈빛. 그리고 그들의 등 뒤로 지는 가을 석양이 마치 전장을 등진 장군들의 후광처럼 보였다. 강철민의 창백하던 입가에 아주 옅은 미소가 번졌다. 허허. 이제야 오는군. 이 게으른 친구들 같으니라고. 그들은 강철민의 전우들이었다. 수십 년 전 죽음의 정글과 능선을 함께 넘나들던 백골 부대에 살아있는 전설들이었다. 박동지 연락받고 불이 나게 달려왔는데 아직 몸도 다 안 풀린 모양일세. 선두에 선 노인이 강철민을 보며 껄껄 웃었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과 사람 좋은 미소를 지녔지만 다부진 어깨와 두꺼운 손마디는 그가 평생을 무인으로 살아왔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백골 부대의 전설적인 저격수이자 전우들의 정신적 지주인 박태호였다. 마동철이 그들을 보며 비웃었다. 뭐야, 저 틀딱들은? 노인정에서 단체로 소풍이라도 나왔나? 하지만 김 실장의 얼굴은 싸늘하게 굳어 있었다. 오랜 세월 뒷골목에서 다져진 짐승 같은 직감이 머릿속에서 시끄럽게 경고음을 울렸다. 저 노인들 보통 내기가 아니다. 특히 선두에 선 노인의 고요한 눈빛은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하여 등골이 서늘해질 정도였다. 최동지, 자네야말로 아직 녹슬지 않았는지 모르겠군. 그래. 강철민이 박태호의 말에 웃으며 대답했다. 박태호와 함께 온 노인들도 하나둘 등산 조끼를 벗어 던졌다. 조끼 아래로 드러난 것은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졌지만 여전히 강철처럼 단단하게 다져진 근육이었다. 이 정도 가지고 녹슬기야 하겠나. 우람한 팔뚝을 지닌 이중구가 뻐걱 소리를 내며 목을 풀었다. 그는 부대의 돌격대장 출신으로 맨손으로 멧돼지도 때려잡는다는 소문이 돌았던 괴력의 사나이였다. 그러게 말일세. 매주 청계산 바위 능선을 맨몸으로 오르내리는데 이 정도야 산책이지. 깡마른 체구지만 날카로운 눈매를 지닌 최진혁이 스트레칭을 하며 말했다. 그는 적진에 홀로 침투해 정보를 빼오던 첩보전의 귀재였다. 마지막으로 말없이 주변 지형을 살피던 조용철까지 4명의 노병은 약속이라도 한 듯 자연스럽게 진영을 갖추었다. 강철민과 강하늘을 중심으로 퇴로를 확보하고 적의 공격로를 차단하는 완벽한 방어진이었다. 할아버지, 이분들은 대체? 하늘이 놀란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내 전우들이다. 지옥의 문턱에서 서로의 등을 맡겼던 피보다 진한 형제들이지. 강철민이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짧게 대답했다. 김 실장이 나직하게 소리쳤다. 전부 정신 똑바로 차려. 저 영감들 낌새가 이상하다. 하지만 혈기만 왕성한 조직원 하나가 그의 경고를 무시했다. 영감님들 뼈 다치시면 큰일 나요. 곱게 집으로 가시죠. 그는 쇠파이프를 고쳐 잡고 가장 만만해 보이는 최진혁에게 무작정 달려들었다. 하지만 최진혁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서 있다가 쇠파이프가 머리에 닿기 직전 종이 한 장 차이로 몸을 틀어 공격을 피했다. 이어진 동작은 번개 같았다. 그는 피함과 동시에 상대의 손목 안쪽 급소를 들고 있던 등산 스틱으로 정확하게 후려쳤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쇠파이프가 바닥에 떨어졌다. 조직원이 비명을 지르며 손목을 부여잡는 순간 최진혁의 등산 스틱이 다시 한번 그의 오금을 내리쳤다. 풀썩 쓰러지는 조직원을 보며 최진혁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나직하게 말했다. 첫 번째. 그 모습에 자극받은 다른 조직원들이 괴력의 이중구를 향해 양쪽에서 동시에 덤벼들었다. 이중구는 그저 두 손을 가슴 높이로 가볍게 들어 올렸을 뿐이었다. 오른쪽에서 날아온 주먹은 손바닥으로 살짝 방향만 틀어주고 왼쪽에서 휘두른 야구방망이는 그대로 손으로 움켜쥐었다.
이런 무기는 말이다. 이렇게 쓰는 거란다. 이중구는 빼앗은 야구방망이를 역수로 고쳐잡고 두 조직원의 정강이를 차례로 후려쳤다. 뼈를 울리는 정확한 타격에 두 명의 장정이 맥없이 무너져 내렸다. 둘 그리고 셋. 전설의 저격수 박태호는 싸움에 직접 뛰어들지 않았다. 그는 마치 지휘관처럼 전장의 상황을 한눈에 파악하며 소리쳤다. 중구 우측 둘. 진역 좌측 후방의 셋을 맡아라. 용철, 넌 돌멩이라도 주워서 저 뒤에 있는 놈들 시선을 끌어. 그의 지시에 따라 노병들은 마치 한 몸처럼 움직였다. 그들의 움직임에는 하늘처럼 화려한 기술은 없었다. 하지만 수많은 실전 속에서 피와 땀으로 익힌 오직 상대를 제압하기 위한 최소한의 동작들 뿐이었다. 젊음과 힘만 믿고 날뛰던 조직원들이 가을 낙엽처럼 쓰러져 나갔다. 노병들의 노련한 기술과 세월이 만들어낸 지혜 앞에서 그들의 주먹과 흉기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했다. 하늘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다. 칠순이 넘은 노인들이 자신보다 훨씬 젊고 건장한, 그것도 흉기를 든 20명에 가까운 조직원들을 압도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었다. 수십 년의 세월을 뛰어넘은 전사들의 합주였다. 그런 제기랄. 마동철이 주먹으로 제 허벅지를 내리치며 소리쳤다. 김 실장, 거기서 구경만 할 거야. 빨리 저 영감탱이들 처리하라고. 결국 김 실장이 직접 나섰다. 그는 다른 조직원들과는 움직임부터 달랐다. 권투 선수처럼 가볍게 스텝을 밟으며 노병들의 리더로 보이는 박태호를 향해 파고들었다. 어르신, 저하고는 좀 다를 겁니다. 김 실장의 날카로운 잽이 박태호의 안면을 향해 날아왔다. 박태호가 고개를 뒤로 젖혀 아슬아슬하게 피했지만 곧바로 이어진 강력한 보디블로가 옆구리에 그대로 꽂혔다. 흑! 박태호가 짧은 신음을 흘리며 잠시 주춤했다. 승기를 잡았다고 판단한 김 실장이 결정타를 날리기 위해 파고드는 순간 박태호의 몸이 순식간에 아래로 푹 꺼졌다. 예상치 못한 태클이었다. 김 실장이 균형을 잃고 허우적거리며 넘어지자 박태호는 그대로 위에서 팔을 꺾어 완벽하게 제압했다. 권투만 배운 모양이군. 바닥 싸움은 처음인가? 박태호가 숨을 고르며 여유롭게 말했다. 김 실장이 팔이 부러질 듯한 고통에 비명을 질렀다. 리더가 무너지자 남아있던 조직원들의 전의는 완전히 꺾여버렸다. 튀어! 빨리 도망쳐! 누군가의 외침을 시작으로 조직원들이 쥐새끼처럼 뿔뿔이 흩어져 달아나기 시작했다. 노병들은 굳이 그들을 뒤쫓지 않았다. 상황은 완전히 뒤집혔다. 오직 마동철만이 홀로 남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자존심이 구겨질 대로 구겨진 그의 얼굴이 시뻘게 달아올랐다. 이딴 늙은이들한테 내가. 말도 안 돼. 마동철이 비틀거리며 다시 스마트폰을 꺼내들었다. 이번에는 조금 전과는 다른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한 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가 전화를 받았다. 형님, 저 동철입니다. 지금 당장 와주셔야겠습니다. 예, 전부 다 데리고요. 이 새끼들. 오늘 전부 땅에 묻어버려야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마동철의 얼굴에 섬뜩한 미소가 걸렸다. 그는 하늘과 노병들을 향해 소리쳤다. 너희들, 이제 다 죽었어. 우리 형님이 누군 줄 알아? 이 강남 바닥을 주름잡는 진짜 주인. 흑사파의 머리 마석태 회장님이시다. 그 이름이 나오자 박태호를 비롯한 노병들의 얼굴에 처음으로 긴장감이 감돌았다. 마석태. 단순한 조폭 두목이 아니었다.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나들며 거대한 부를 축적하고 정치권과도 연이 닿아 있는 그야말로 악의 거물이었기 때문이다. 마석태라는 이름이 가진 무게는 마동철의 그것과는 차원이 달랐다.
약수터 주변의 공기가 급격히 차가워지는 듯 했다. 잠시 승리의 안도감에 젖어 있던 노병들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그들은 마석태가 어떤 인물인지 익히 들어 알고 있었다. 언론에 오르내리는 번듯한 사업가 행세를 하고 있지만 그 뒤에서는 온갖 더러운 방법으로 자신의 왕국을 건설한 독사 같은 사내였다. 강하늘은 부상당한 다리의 고통도 잊은 채 긴장감에 마른 침을 삼켰다. 707에서 정보 분석 훈련을 받을 때 국내 주요 감시 대상 인물 리스트에서 그의 이름을 본 기억이 있었다. 접근 및 교전 시 극도의 주의를 요하는 인물. 그것이 마석태에 대한 군의 공식적인 평가였다. 박동지. 박태호가 강철민을 보며 나직하게 말했다. 일이 너무 커져버렸네. 경찰에 신고는 했나? 아까 그 젊은 유튜버가 했을 걸세. 하지만 저놈들이 오기 전에 경찰이 도착할 수 있을지는. 강철민이 말을 흐렸다. 이곳은 산 중턱. 차량 접근이 불가능하고 도보로 올라오려면 최소 30분 이상이 걸리는 곳이었다. 마석태의 세력이라면 그 시간을 벌고도 남을 터였다. 예상대로였다.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산 아래쪽에서 여러 대의 자동차 엔진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다. 등산로 입구 주차장이 소란스러워지는가 싶더니 곧이어 검은색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개미떼처럼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그들의 움직임은 마동철이 데려온 오합지졸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절도 있었고 전원이 무전기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마치 잘 훈련된 사설 군대와도 같았다. 어림잡아도 30명은 좋게 넘어 보였다. 그들의 손에는 쇠파이프 따위가 아니었다. 날카롭게 날이 선 등산용 마체테나 단단한 특수 경찰봉처럼 보이는 훨씬 위협적인 무기들이 들려 있었다. 가장 마지막으로 모습을 드러낸 사람은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었다. 마동철과 이목구비는 닮았지만 풍기는 분위기는 하늘과 땅 차이였다. 최고급 원단으로 맞춘 듯한 검은색 정장, 티끌 하나 없이 잘 닦인 구두, 그리고 상대를 압도하는 냉혹한 눈빛. 그가 바로 흑사파의 회장 마석태였다. 그는 널브러진 부하들과 엉망이 된 동생의 몰골을 훑어보고는 미간을 찌푸렸다. 동철아. 지하실처럼 낮게 깔린 그의 목소리에 마동철이 화들짝 놀라며 달려왔다. 형님. 고작 늙은이 몇 명하고 여자애 하나한테 이 꼴이 됐단 말이냐. 우리 흑사파 얼굴에 제대로 똥칠을 했구나. 아니 형님. 저놈들이 보통이 아니라니까요. 저 여자는 707 출신이고 저 영감탱이들은 무슨 특수부대 출신인지. 마석태는 손을 들어 동생의 말을 가로막았다. 그는 변명에 관심 없었다. 오직 결과만이 중요했다. 그는 강철민과 전우들 그리고 다리를 다친 강하늘을 차례로 쏘아보았다. 그의 시선은 마치 먹잇감을 살펴보는 뱀의 그것처럼 차갑고 끈질겼다. 영감님들 좋은 구경하셨으면 이제 그만 내려가시죠. 오늘 일은 제가 깨끗하게 처리하고 두둑한 병원비와 위자료를 챙겨드리겠습니다. 없던 일로 하자는 겁니다. 그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거절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서슬퍼런 위협이 담겨 있었다. 박태호가 전우들을 대표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젊은이 사과를 해야 할 사람은 자네 동생이야. 사람의 도리를 잊고 먼저 주먹을 휘둘렀으니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지. 마석태의 눈빛이 살기로 번뜩였다. 대가? 좋습니다. 정말로 뼈마디가 쑤시는 게 어떤 건지 경험하고 싶으신 모양이군요. 오늘 이 북한산에서 당신들이 치를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똑똑히 보여드리죠. 그가 손짓하자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일제히 흉기를 꺼내 들고 포위망을 좁혀왔다.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숨막히는 위압감이 모두를 짓눌렀다. 이제 애들 장난은 끝입니다. 마석태가 재킷을 벗어 부하에게 던졌다.
그의 와이셔츠 소매 아래로 동생의 것보다 훨씬 거대하고 흉악한 흑사 문신이 꿈틀거렸다. 전원 처리해. 뒷일은 내가 책임진다. 그의 싸늘한 명령과 함께 30명이 넘는 정예 조직원들이 함성을 지르며 일제히 달려들었다. 노병들은 지쳐 있었고 하늘은 다리 부상으로 기동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였다. 절체절명의 위기였다. 모두 내 뒤로. 박태호가 소리치며 가장 먼저 뛰쳐나갔다. 이중구와 최진혁, 조용철이 그의 좌우를 지켰다. 강철민은 부상당한 몸을 이끌고 다리를 저는 하늘의 곁을 지켰다. 하늘아, 버틸 수 있겠느냐? 네, 할아버지. 아직 싸울 수 있어요. 하늘이 쇠파이프를 지팡이 삼아 겨우 몸을 일으켰다. 싸움은 처절했다. 노병들은 압도적인 수적 열세 속에서도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그들의 노련함은 여전했지만 지친 육체는 마음을 따라주지 못했다. 한 명이 둘, 셋을 동시에 상대해야 했고 공격을 한 번 막아낼 때마다 뼈마디가 비명을 질렀다. 퍽! 결국 이중구의 어깨에 둔기가 장렬했다. 그가 비틀거리는 순간 다른 조직원의 칼날이 그의 팔을 스치고 지나갔다. 선혈이 뿜어져 나왔다. 중구야. 최진혁이 소리치며 그를 도우려 했지만 그 역시 3명의 상대에게 둘러싸여 옴짝달싹할 수 없었다. 크아! 이중구는 오히려 부상을 입자 야수처럼 포효했다. 그는 자신을 공격한 조직원의 목을 한 손으로 움켜쥐고 들어올려 던져버리는 괴력을 발휘했지만 그 역시 체력이 눈에 띄게 떨어지고 있었다. 하늘 역시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다리의 통증 때문에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고 그녀를 노리는 공격은 집요했다. 그녀가 간신히 2명을 쓰러뜨렸지만 나머지 3명의 협공을 모두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한 조직원이 휘두른 경찰봉이 그녀의 부상당한 다리를 다시 한번 가격했다. 악! 하늘의 입에서 참지 못한 비명이 터져나왔다. 그녀의 몸이 힘없이 쓰러지려는 순간 강철민이 몸을 날려 그녀를 끌어안았다. 괜찮다, 하늘아. 이 할애비가 아직 여기 있잖니. 강철민이 부서진 갈비뼈의 고통을 참으며 손녀를 부축했다. 포위망은 점점 더 좁혀 들어왔다. 승패는 이미 결정된 것처럼 보였다. 마석태가 승리를 확신하며 천천히 다가왔다. 그의 손에는 어느새 날카롭게 빛나는 단검이 들려 있었다. 이제 끝내도록 하지. 그가 단검을 든 손을 치켜드는 순간이었다. 모두가 숨을 죽인 바로 그 순간. 두두두두두두 마이너스. 하늘을 찢는 듯한 육중한 굉음이 산 전체를 뒤흔들었다. 싸우던 모두가 약속이나 한 듯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검은색 특수작전 헬리콥터 2대가 낮게 하강하며 약스터 상공을 맴돌고 있었다. 헬기 동체에는 태극 마크와 함께 어둠 속에서도 선명하게 빛나는 3개의 숫자가 새겨져 있었다. 707. 뭐야, 저건? 마동철이 겁에 질려 말을 더듬었다. 마석태의 냉혹하던 얼굴에도 처음으로 당혹감이 어렸다. 헬기의 측면 문이 활짝 열렸다. 완전 무장한 검은 전투복의 대원들이 굵은 로프를 타고 지상으로 폭풍처럼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그들의 모습은 인간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심판자들 같았다. 가장 먼저 땅을 밟은 대원이 헬멧을 벗었다. 30대 초반의 칼날 같은 인상을 가진 남자였다. 그는 쓰러져 있는 하늘을 향해 다가와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강하늘 중사 무사한가? 그는 하늘의 707 시절 팀장이었다. 그리고 그는 분노와 결의에 찬 눈으로 마석태와 그의 조직원들을 훑어보며 허리에 찬 무전기에 대고 나직하게 명령했다. 코드 블랙. 현 시간부로 대테러 작전 철퇴를 개시한다. 목표 전원 제압. 코드 블랙. 현 시간부로 대테러 작전 철퇴를 개시한다.
목표 전원 제압. 강하늘의 전 팀장이었던 김민준 대위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고 그가 내린 명령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 말이 무전기를 타고 약수터 상공을 선회하는 두 대의 헬기와 지상으로 강화하는 대원들에게 전달되는 순간 북한산의 공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조금 전까지 울려 퍼지던 조폭들의 비명과 고함, 흉기가 부딪히는 날카로운 금소금은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오직 침묵. 그리고 그 침묵을 가르는 707 대원들의 조직적인 움직임뿐이었다. 서걱 서걱. 전투화가 흙과 낙엽을 밟는 소리. 찰칵. 자동 소총의 안전장치를 풀고 조준경을 올리는 소리. 쉿. 바람을 가르며 포위망을 좁혀 들어오는 그들의 그림자. 마석태의 정예 조직원들은 공포에 질려 얼어붙었다. 방금 전까지 백전 노장들을 상대로 우위를 점하며 승리를 눈앞에 두었던 그들의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다. 눈앞의 존재들은 그들이 지금껏 상대해왔던 뒷골목의 건달이나 어설픈 경쟁 조직원들과는 차원이 달랐다. 그들은 싸움을 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오직 목표를 제거하고 상황을 종료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국가가 만들어낸 최강의 인간 병기였다. 뭐 하는 거야, 이 새끼들아. 군대가 민간인 싸움에 끼어드는 건 불법이야. 당장 총 안 치워. 마석태가 이성을 잃고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에 차 있었지만 그 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역시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자신이 지금껏 쌓아온 부와 권력, 인맥이 단 한 줌도 통하지 않는 절대적인 힘과 마주하고 있다는 것을. 김민준 대위는 대답 대신 가볍게 손짓했다. 그것이 신호였다. 피웅, 피웅, 펑. 섬광탄 두 발이 조직원들의 한가운데서 터졌다. 세상을 하얗게 불태우는 듯한 섬광과 고막을 찢는 굉음에 조직원들은 속수무책으로 쓰러졌다. 시력과 청력을 일시적으로 마비시키는 비살상 무기. 하지만 그 효과는 실로 압도적이었다. 으악! 내 눈. 귀에서 피가. 혼돈의 아수라장 속으로 검은 유령들이 스며들었다. 707 대원들은 쓰러진 조직원들에게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다가가 관절을 꺾고 급소를 눌러 순식간에 의식을 빼앗거나 움직임을 봉쇄했다. 그들의 움직임은 하나의 거대한 기계가 움직이는 것처럼 정확하고 유기적이었다. 누군가 제압을 시작하면 다른 대원은 즉시 그의 사각을 경계하고 또 다른 대원은 다음 목표를 향해 움직였다. 비명과 저항은 사치였다. 불과 1이 분도 되지 않아 30명이 넘는 마석태의 정예부대는 마치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논의 벼처럼 힘없이 쓰러져 나갔다. 마석태와 마동철 형제 그리고 몇몇 정신을 차린 간부들만이 공포에 질린 채 서 있을 뿐이었다. 김민준 대위가 천천히 마석태에게 다가갔다. 그의 손에는 소총 대신 진압봉이 들려 있었다. 무장한 테러 집단이 다수의 비무장 민간인을 위협하는 상황. 이것은 민간인 싸움이 아니라 국가 안보에 대한 명백한 위협 행위다. 작전명 철퇴는 국가지휘본부의 승인하에 발동되었다. 할 말 있나? 헛소리 집어치워. 너희들 이름하고 군번 내가 똑똑히 기억해두겠어. 내일 아침이 되면 너희들 전부 군복 벗고 내 앞에서 싹싹 빌게 만들어주마. 내가 누군 줄 알아? 마석태가 최후의 발악처럼 자신의 인맥을 과시했다. 하지만 김민준 대위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내가 누군지 안다. 흑사파 두목 마석태. 부동산 사기, 불법 대부업, 폭행, 협박, 살인교사. 내 놈의 범죄 기록은 이미 국군정보사령부 데이터베이스에 차고 넘친다. 그리고 오늘 내란 예비 음모와 군사작전 방해 혐의가 추가될 예정이다. 김민준의 말에 마석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내란 예비 음모. 그것은 일반적인 조폭 두목에게 씌울 수 있는 죄목이 아니었다.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범죄. 마석태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건드린 것은 단순한 노인과 전역한 여군이 아니었다. 건드려서는 안 될 대한민국의 영린을 건드린 것이었다. 이건 말도 안 돼.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물듯 마석태의 눈에 광기가 서렸다. 그는 옆에 있던 동생 마동철의 목을 팔로 감아 품속에 숨겨두었던 단검을 그의 목에 가져다 댔다. 다가오지 마. 다가오면 이놈 목을 그어버리겠어. 비열한 인질극이었다. 제압을 마친 707 대원들이 일제히 소총을 겨누었지만 인질이 된 동생 때문에 쉽사리 사격할 수 없었다. 이 병신 같은 새끼. 자기 동생을 인질로 삼다니. 김민준이 경멸 어린 시선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그 순간이었다. 지금이에요, 팀장님. 강하늘의 목소리였다. 그녀는 부상당한 다리를 이끌고 어느새 쓰러진 조직원의 시체 더미 뒤로 기어가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아까 빼앗았던 쇠파이프가 들려 있었다. 마석태의 시선이 김민준에게 고정된 찰나의 순간 하늘은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쇠파이프를 던졌다. 쇠파이프는 회전하며 날아가 마석태가 단검을 쥔 손목을 정확하게 강타했다. 깡! 둔탁한 소리와 함께 마석태가 단검을 놓쳤다. 그 찰나를 놓치지 않고 김민준 대위가 땅을 박차고 달려들었다. 그의 움직임은 검은 표범과도 같았다. 그는 마석태의 턱을 팔꿈치로 가격하고 이어 복부에 강력한 무릎차기를 꽂아 넣었다. 마석태의 거구는 억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대로 고꾸라졌다. 상황은 종료되었다. 김민준 대위는 쓰러진 마석태를 내려다보지도 않고 하늘에게 다가갔다. 강 중사, 무모한 짓이었다. 결과가 좋으면 된 거 아닙니까? 하늘이 피식 웃으며 대답했다. 긴장이 풀리자 다리의 고통이 격렬하게 몰려왔다. 의무병, 이쪽으로. 부상자다. 김민준의 외침에 707 의무병이 달려와 하늘의 다리를 살피기 시작했다. 다른 의무병들은 쓰러져 있던 강철민과 전우들에게 달려갔다. 어르신 괜찮으십니까? 잠시 상처 좀 보겠습니다. 의무병이 이중구의 팔을 치료하려 하자 그가 손을 내저었다. 이 정도 상처는 침 좀 바르면 낫는겨. 저기 우리 손녀딸하고 우리 전우부터 챙겨주게. 의무병이 난처한 표정으로 김민준 대위를 바라보았다. 김민준은 강철민과 박태호를 비롯한 노병들에게 다가갔다. 그리고는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는 자세로 거수 경례를 붙였다. 선배님들께 경례. 대한민국 육군 707 특수임무단 대위 김민준입니다. 늦게 도착하여 죄송합니다. 그는 노병들의 정체를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 전설로만 듣던 백골 부대에 살아있는 영웅들. 그가 존경에 마지 않는 대선배들이었다. 박태호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아닐세 젊은이. 아주 딱 맞춰서 와줬어. 덕분에 우리 늙은이들 오늘 명줄 제대로 붙들었네. 정말 고맙네. 김민준 대위는 경례를 풀지 않은 채 대답했다. 선배님들께서 피와 땀으로 지켜주신 조국이기에 지금의 저희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하늘에서 헬리콥터가 다시 한번 하강하며 구조용 들것을 내렸다. 제압된 흑사파 조직원들이 하나둘 헬기로 옮겨졌다. 노을이 지는 북한산 정상에서 두 세대의 전사들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렇게 길고 길었던 북한산의 혈투는 막을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 사건이 불러올 거대한 파도의 시작은 이제부터였다. 북한산 약수터에서 벌어진 혈투는 유튜버의 실시간 방송을 통해 순식간에 온 세상으로 퍼져나갔다. 북한산 영웅들이라는 제목으로 편집된 영상은 하룻밤 사이에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했고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다. 사건의 전말은 충격적이었다.
신흥폭력 조직 흑사파가 대낮에 등산객을 상대로 행패를 부리고 이를 말리던 70대 노인과 그의 손녀를 집단 폭행했다. 그러나 그 손녀가 최정예 특수부대 707 출신이었고 노인 역시 과거 백골 부대의 전설적인 군인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야기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특히 노인의 연락을 받고 한달음에 달려온 백전 노장 전우들이 합세하여 수십 명의 조폭들을 상대하는 장면은 모든 국민에게 깊은 감동과 충격을 주었다. 여론은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흑사파의 만행에 대한 분노, 그리고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영웅들이 한 노후에도 불의에 맞서 싸워야만 했던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이 뒤섞였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흑사파를 비롯한 조직폭력을 뿌리 뽑아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와 하루 만에 5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사건의 파장은 국방부와 경찰청을 뒤흔들었다. 민간인에 대한 위협을 대테러 상황으로 판단하고 즉각 출동한 707의 결단은 국민의 군대로서 찬사를 받았지만 관할 경찰서가 수수방관하는 동안 군이 먼저 출동해야만 했던 상황은 경찰의 무능과 부패 의혹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결국 경찰청장이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하고 강남경찰서 서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은 전원 직위 해제되었다. 사건의 중심에 선 인물들은 서울 시내의 국군수도병원 특실에 입원했다. 강하늘은 허벅지 근육 파열로 대수술을 받았고 강철민은 갈비뼈에 금이 가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이중구는 팔에 깊은 자상을 입어 봉합수술을 받았으며 다른 전우들 역시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병실은 연일 문전성시를 이뤘다. 국방부 장관과 육군참모총장이 직접 병문안을 와 훈장을 수여했고 각계각층에서 보낸 감사 편지와 선물이 산더미처럼 쌓였다. 아이고, 내가 이 나이에 무슨 훈장이라고. 나라 망신시킨 것 같아 얼굴을 들 수가 없구만. 강철민이 쑥스러운 듯 붕대를 감은 가슴을 매만지며 말했다. 그의 병실에 모인 전우들은 오랜만에 재회한 김에 시끌벅적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다. 무슨 소리? 박동지 덕분에 우리 늙은이들 아직 죽지 않았다는 거 제대로 보여줬지. 이중구가 다치지 않은 팔로 박태호의 등을 호탕하게 내리치며 웃었다. 그나저나 우리 하늘이 저 귀한 손녀딸이 고생이 많았어. 저놈들 아주 대갈통을 다 부숴버렸어야 했는데. 최진혁이 사과를 깎으며 안타까운 듯 혀를 찼다. 하늘은 침대에 누운 채 희미하게 웃어 보였다. 마취에서 깨어난 후에도 통증이 심했지만 곁을 지켜주는 든든한 할아버지들과 전우들의 존재가 큰 위안이 되었다. 그녀의 시선은 병실 한쪽에서 묵묵히 신문을 읽고 있는 할아버지 강철민에게 향했다. 할아버지는 언론의 인터뷰 요청을 모두 거절하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처럼 행동하려 애썼다. 하지만 하늘은 알고 있었다. 할아버지의 저 고요한 표정 뒤에 얼마나 큰 죄책감과 슬픔이 자리하고 있는지. 평화로운 노후를 보내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다시금 피와 폭력의 세계에 발을 들이게 된 것에 대한 회한. 할아버지. 하늘이 나직하게 불렀다. 강철민이 신문에서 눈을 떼고 손녀를 바라보았다. 저 괜찮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탓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전 한 번도 할아버지를 원망한 적 없어요. 오히려 자랑스러웠어요. 불의를 보고 참지 않으시는 모습, 약한 사람을 보면 늘 먼저 손을 내미시던 모습. 저는 어릴 때부터 그런 할아버지의 등을 보고 자랐어요. 제가 707에 지원했던 것도 할아버지처럼 강하고 올곧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였어요. 하늘의 진심 어린 고백에 강철민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들었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 손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내가 내 자랑이다 하늘아. 한편 구속된 마석태는 검찰청 특수부 조사실에서 여전히 오만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담당 검사 바꾸라고 해.
내가 누군지 몰라? 서울중앙지검장하고 내가 얼마나 끈끈한 사이인 줄 알아? 하지만 그의 기대와 달리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다. 이번 사건은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엄정 수사를 지시한 국가적 사건이 되어 있었다. 그 어떤 외압도 통하지 않는 특별수사팀이 꾸려졌고 마석태의 뒤를 봐주던 부패한 정치인과 검경 간부들은 모두 꼬리를 자르고 돌아섰다. 결정적인 한 방은 707이 제출한 작전 기록 영상과 유튜버가 촬영한 원본 영상이었다. 영상 속에는 흑사파의 잔혹한 범죄 행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흑사파의 본사와 비밀 아지트를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상상도 못한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마석태의 비밀 금고에서 발견된 것은 수십 권의 비리 장부와 은밀하게 촬영된 영상 파일들이었다. 그 안에는 마석태가 수년간 정관계, 재계, 법조계의 유력 인사들에게 뇌물을 상납하고 향응을 제공한 기록이 날짜와 이름, 액수까지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그 명단에는 현직 국회의원, 차관급 공무원, 부장판사, 그리고 대기업 총수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사건은 조직폭력배 소탕에서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권력형 비리 게이트로 번져나갔다. 언론에서는 연일 마석태 리스트에 오른 인물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의혹을 제기했고 대한민국은 거대한 부패의 실체에 경악했다. 병원에서 이 뉴스를 접한 박태호가 혀를 찼다. 저놈 하나 잡았더니 아주 썩은 뿌리가 통째로 뽑혀 나오는구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려고. 강철민은 창밖을 바라보며 나직이 말했다. 아직 끝나지 않았네. 저 뿌리가 얼마나 깊고 넓게 퍼져 있는지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의 시작이겠지. 그의 말처럼 북한산에서 타오르기 시작한 작은 불씨는 이제 대한민국 전체를 집어삼킬 거대한 잔불이 되어 번져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불길의 한가운데 북한산의 영웅들은 자신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역사의 소용돌이 속으로 점점 더 깊이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시간이 흘렀다. 북한산의 혈투가 남긴 상처는 조금씩 아물어갔지만 그날의 사건이 대한민국 사회에 남긴 거대한 파문은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욱 거세졌다. 마석태 게이트는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가 연일 새로운 비리 의혹과 폭로가 터져나왔다. 수십 년간 권력의 그늘에 숨어 암약하던 부패의 카르텔이 마침내 그 흉측한 민낯을 드러낸 것이다. 강하늘은 혹독한 재활 훈련에 매달렸다. 군 병원의 최첨단 시설과 최고의 의료진이 투입되었지만 한 번 손상된 근육과 신경은 쉽게 돌아오지 않았다. 걷는 것조차 고통스러웠고 예전처럼 달리고 뛰는 것은 까마득한 꿈처럼 느껴졌다.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절망감이 그녀를 덮쳤다. 하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다. 거울 속에 비친 나약해진 자신의 모습을 볼 때마다 그녀는 북한산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부서진 갈비뼈의 고통도 참아냈던 할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리고 피를 흘리면서도 끝까지 싸웠던 할아버지의 전우들을 생각했다. 그들을 위해서라도 그녀는 반드시 다시 일어서야만 했다. 강철민과 그의 전우들은 퇴원 후 원치 않는 유명세를 톡톡히 치렀다. 집 앞에는 기자들이 진을 쳤고 그들의 평범했던 일상은 세상의 뜨거운 관심 아래 놓이게 되었다. 그들은 이런 관심이 불편하고 어색했지만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들에게 주어진 영향력을 의미 있는 일에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그 첫 번째 행보는 시민자율방범대의 결성이었다. 그들이 사는 강북구 일대는 흑사파와 같은 조직폭력배들의 활동이 빈번한 우범 지역이었다. 경찰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방범대 조직을 제안했고 강철민과 전우들이 그 중심에 서달라고 간청했다. 저희 같은 늙은이들이 뭘 할 수 있다고. 강철민이 손사래를 쳤지만 주민들의 뜻은 완고했다.
어르신들이 저희 곁에 계셔 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어르신들의 용감한 모습을 보고 저희도 더 이상 불의에 침묵하지 않을 용기를 얻었습니다. 결국 강철민과 4명의 전우들은 백골 시민 방범대의 고문직을 수락했다. 매일 밤 그들은 젊은 주민들과 함께 동네를 순찰했다. 그들이 제복처럼 맞춰 입은 백골 조끼를 입고 동네에 나타나기만 해도 어두운 골목에 숨어있던 불량배들은 슬금슬금 자취를 감추었다. 노병들의 존재 자체가 범죄에 대한 강력한 억제력이 된 것이다. 그들의 활동은 언론에 대서특필되었고 백골 시민 방범대는 전국적인 모범 사례로 주목받으며 다른 지역으로까지 확산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재활 훈련을 마친 하늘에게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다. 707부대의 전 팀장이었던 김민준 대위였다. 몸은 좀 어떤가 강 중사. 덕분에요. 이제 걷는 데는 문제 없습니다. 다행이군. 김민준은 잠시 머뭇거리다 본론을 꺼냈다. 자네의 전역 처리 사령관님 직권으로 보류되었다. 부상만 완쾌되면 복귀하라는 명령이다. 하늘의 눈이 커졌다. 복귀 말입니까? 하지만 제 몸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알고 있다. 현장 작전은 무리겠지. 하지만 자네의 경험과 전술적 판단 능력은 우리 군에 반드시 필요한 자산이다. 사령부에서 새로 창설되는 차세대 특수전 연구소의 교관직을 제안하셨다. 후배들을 양성하는 중요한 임무다. 거절할 수 없는 파격적인 제안이었다. 군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예. 하늘의 마음이 흔들렸다. 군대는 그녀의 모든 것이었다. 치열한 훈련과 목숨을 건 작전 속에서 그녀는 살아있음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할아버지와 함께 평범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 싶다는 소망 또한 간절했다. 그녀가 고민에 빠져 있을 때 또 다른 제안이 그녀를 찾아왔다. 북한산 사건을 생중계했던 유튜버와 그 영상을 보고 감명받은 젊은 보안 전문가들이었다. 강하늘 선생님. 저희는 선생님의 용기와 신념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늘에게 자신들의 원대한 계획을 설명했다. 기존의 경호업체처럼 단순히 돈 많은 사람의 신변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불의에 맞서는 공익적 민간 보안 기관을 만들고 싶다는 것이었다. 학교 폭력에 시달리는 학생, 가정 폭력에 노출된 여성, 악덕 기업의 횡포에 고통받는 서민들,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방패가 되어주자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다. 저희에게는 뜨거운 열정과 기술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를 이끌어줄 구심점이 없습니다. 강하늘 선생님께서 저희의 상징이자 스승이 되어 주십시오. 선생님의 경험과 기술, 그리고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그 정신을 저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늘은 혼란스러웠다. 한쪽은 국가의 부름, 다른 한쪽은 시대의 요구였다. 안정된 명예와 존경이 보장된 길과 아무도 가보지 않은 거칠고 험난한 길. 그녀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날 밤 하늘은 휠체어를 타고 병원 옥상에 올라갔다. 서울의 야경이 별처럼 쏟아졌다. 그때 뒤에서 익숙한 발소리가 들렸다. 강철민이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손녀의 휠체어 옆에 섰다. 할아버지,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늘이 괴로운 목소리로 물었다. 강철민은 대답 대신 저 멀리 반짝이는 국회의사당과 대법원을 가리켰다. 하늘아, 저길 보거라. 저곳은 본래 나라의 정의를 세우는 곳이다. 하지만 지금 저 안은 썩은 뿌리들 때문에 시끄럽지. 그는 다시 고개를 돌려 화려한 불빛 아래 어둡게 가라앉은 서민들의 동네를 가리켰다. 그리고 저곳에는 저 썩은 뿌리들 때문에 신음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 강철민은 손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의 손은 낡고 거칠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다.
어느 길을 가든 내가 가는 길이 곧 정의가 될 것이다. 너는 내 손녀니까.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기억하거라. 진짜 강한 힘은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지킬 때 나오는 법이란다. 할아버지의 말에 하늘의 눈앞이 환해지는 듯 했다. 그녀가 가야 할 길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비로소 선명해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결심했다. 다음 날 아침 하늘은 김민준 대위에게 전화를 걸어 정중히 군의 제안을 거절했다. 그리고 젊은 보안 전문가들에게 연락해 그들의 제안을 수락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그녀의 새로운 전쟁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다. 계절이 2번 바뀌었다. 북한산을 붉게 물들였던 단풍이 지고 뼈를 애는 겨울바람이 휩쓸고 지나간 뒤 마침내 만물이 소생하는 따스한 봄이 찾아왔다.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마석태 게이트의 광풍도 점차 잦아들고 있었다. 마석태는 내란 예비 음모죄까지 적용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그의 검은 장부에 이름을 올렸던 수십 명의 부패한 권력자들도 국민적 분노와 심판 앞에서 줄줄이 법의 처벌을 받았다. 거대한 썩은 나무가 쓰러졌지만 그 뿌리가 파헤쳐진 땅에는 여전히 수많은 잔가지와 잡초들이 남아 있었다. 서울의 변두리 성수동의 낡은 공장지대. 젊은 예술가들과 스타트업 기업들이 둥지를 틀기 시작한 이곳에 조금은 특별한 간판이 내걸렸다. 정의의 방패 더 실드 오브 저스터스. 화려한 네온 사인도 권위적인 동판도 아니었다. 투박한 철판 위에 힘있는 서체로 새겨진 이름. 그곳이 바로 강하늘이 선택한 새로운 전장이었다. 군의 제안을 거절하고 뜻을 함께하는 젊은이들과 손을 잡고 세운 공익적 민간 보안기관. 그 역사적인 출범식 날이었다. 행사는 소박했다. 개조된 공장 내부는 최첨단 훈련 시설과 상황실로 꾸며져 있었지만 거치레를 위한 장식은 찾아볼 수 없었다. 하늘의 뜻에 공감하여 후원을 자처한 몇몇 양심적 기업인들과 북한산 영웅들의 팬을 자처하는 동네 주민들, 그리고 20명 남짓한 젊은 신입 요원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단상에 오른 하늘은 예전의 군인도 상처 입은 피해자도 아니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 흔들림 없는 눈빛, 그리고 부상당했던 다리로 굳건히 선 모습은 신뢰감을 주는 젊은 리더의 모습 그 자체였다. 오늘 저희 정의의 방패는 이 자리에서 공식적인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저희는 돈과 권력을 가진 이들의 방패가 되기 위해 모이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들의 방패,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정의의 마지막 보루가 되고자 합니다. 저희의 길은 험난하고 어려울 것입니다. 때로는 거대한 벽 앞에서 좌절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의 어두운 그늘 속에서 신음하는 단 한 사람의 목소리라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그녀의 연설에 뜨거운 박수가 쏟아졌다. 객석 한편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강철민과 그의 전우들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움과 대견함이 가득한 미소가 번졌다. 그들은 이제 백골 시민 방범대의 고문을 넘어 정의의 방패의 정신적 지주이자 특별교관으로 새로운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출범식이 끝나고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되었다. 정의의 방패의 훈련은 혹독하기로 소문난 707의 그것과 견주어도 뒤지지 않았다. 하늘은 자신이 군에서 배운 모든 것을 젊은 요원들에게 쏟아부었다. 기초 체력 훈련부터 최첨단 보안 장비 운용술, 위기 상황 협상 기법과 치밀한 정보 분석 능력까지. 그리고 일주일에 2번 특별한 수업이 진행되었다. 바로 강철민과 그의 전우들이 진행하는 실전 정신 교육이었다. 자네들 경호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나? 강철민이 훈련으로 땀에 흠뻑 젖은 젊은 요원들 앞에 섰다. 강인한 체력입니다. 상대를 제압하는 격투술입니다. 여기저기서 대답이 터져 나왔다. 강철민은 고개를 저었다. 틀렸다. 경호의 핵심은 희생이다.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의뢰인을 지키겠다는 투철한 정신. 그것 없이는 아무리 뛰어난 기술도 무용지물일 뿐이다. 그는 자신이 겪었던 전쟁터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포탄이 빗발치는 참호 속에서 전우를 위해 몸을 던졌던 순간, 굶주림과 추위 속에서도 서로를 의지하며 버텼던 기억들. 책에서는 절대 배울 수 없는 피와 땀이 서린 생생한 경험 담은 젊은 요원들의 가슴에 그 어떤 이론서보다 깊은 가르침을 새겨주었다. 박태호는 사격술과 저격의 원리를, 이중구는 극한 상황에서의 생존법과 맨손 격투술을, 최진혁은 잠입과 정보 수집의 노하우를 가르쳤다. 노병들이 가진 수십 년의 경험은 젊은 피들에게 전수되며 새로운 전설을 만들어갈 자양분이 되고 있었다. 몇 달 뒤 정의의 방패에 첫 번째 공식 의뢰가 들어왔다. 대기업 총수의 경호도 유명 연예인의 신변 보호도 아니었다. 남대문 시장에서 평생 노점을 해온 할머니들이 보낸 간절한 편지 한 통이었다. 흑사파가 와해된 틈을 타 독사파라는 새로운 악질 사채업자들이 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불법적인 자릿세를 뜯어내고 이에 저항하는 상인들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경찰에 신고해도 증거 불충분으로 흐지부지되기 일쑤였고 상인들은 공포에 떨고 있었다. 첫 임무로는 너무 위험하지 않겠나. 상대는 물불 안 가리는 놈들인데. 전우 중 한 명이 우려를 표했다. 하지만 하늘의 생각은 단호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합니다. 우리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저런 분들을 지키기 위함이니까요. 작전은 신속하고 은밀하게 진행되었다. 하늘은 요원들을 3개의 팀으로 나누었다. 1팀은 상인으로 위장하여 시장에 잠입, 초소형 카메라와 녹음 장비를 이용해 독사파의 불법 행위 증거를 수집했다. 이 팀은 외부에서 독사파 조직원들의 신상과 동선을 파악하고 그들의 자금 흐름을 역추적했다. 그리고 3팀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무력 대응조로 대기했다. 강철민과 전우들은 상황실에서 이 모든 작전을 총괄하며 하늘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놈들의 아지트는 시장 뒤편 폐건물인 것 같습니다. 매일 밤 그곳에서 상인들에게 뜯어낸 돈을 정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섣불리 진입하지 마라. 분명 망을 보고 있을 게다. 놈들이 방심하는 순간을 노려야 해. 며칠간의 치밀한 정보 수집 끝에 결정적인 증거들이 확보되었다. 독사파가 상인들을 협박하고 폭행하는 영상, 불법 자금을 세탁하는 장부 내역까지. 하늘은 증거들을 들고 곧장 경찰서가 아닌 평소 연대하던 젊은 인권 변호사와 양심적인 언론사를 찾아갔다. 다음 날 아침 유력 일간지 사회면 톱기사와 저녁 메인 뉴스에 남대문 시장을 점령한 악질 사채 조직 독사파의 실태가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명백한 영상 증거 앞에 여론은 들끓었고 경찰은 더 이상 사건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날 밤 정의의 방패 요원들은 경찰과 함께 독사파의 아지트를 급습했다. 놈들은 격렬하게 저항했지만 이미 상대가 되지 않았다. 체계적인 훈련을 받은 요원들은 최소한의 물리력으로 순식간에 조직원들을 제압했다. 하늘은 현장을 지휘하며 부상당한 다리를 이끌고도 조금의 흔들림 없는 카리스마를 보여주었다. 독사파는 일망타진되었다. 남대문 시장에는 평화가 찾아왔고 할머니들은 정의의 방패 사무실로 직접 뜬 목도리와 따뜻한 떡을 보내오며 연신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다. 작전에 참여했던 젊은 요원들의 얼굴에는 첫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했다는 자신감과 보람이 가득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정의의 방패의 이름은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돈이 아닌 신념으로 움직이는 이 시대에 보기 드문 진정한 수호자들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북한산에는 다시 가을이 찾아왔다. 모든 사건의 시작이었던 그 약수터. 강하늘은 이제 지팡이 없이도 절벽에 가까운 산길을 오를 수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여전히 강철민이 함께하고 있었다.
많이 좋아졌구나. 아직 할아버지 따라가려면 멀었어요. 두 사람이 나란히 바위에 앉아 눈부신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등산로 아래쪽에서 익숙한 목소리들이 들려왔다. 박태호를 비롯한 4명의 전우들, 그리고 김민준 대위와 몇몇 707 후배들, 정의의 방패의 젊은 요원들까지 함께 웃으며 올라오고 있었다. 1년 전의 비극적인 사건 현장은 이제 여러 세대의 영웅들이 함께하는 약속의 장소가 되어 있었다. 박동지, 먼저 와서 좋은 자리 다 차지하고 있었구만. 오늘처럼 좋은 날 다 같이 정상에서 기념사진 한 장 박아야지. 그들은 각자 준비해 온 음식들을 펼쳐놓고 조촐한 잔치를 벌였다. 막걸리 대신 맑은 약순물을 잔에 채우고 서로의 안부를 물었다. 김민준 대위가 하늘에게 다가와 말했다. 자네가 떠난 뒤로 우리 부대에 큰 변화가 생겼네. 정의의 방패와 공식적으로 협력 관계를 맺고 민간인 보호작전에 대한 합동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기로 했지. 자네가 군과 민간을 잇는 중요한 다리를 놓은 셈이야. 정의의 방패의 젊은 요원들은 존경하는 대선배들 앞에서 각 잡힌 자세로 앉아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세월을 뛰어넘은 끈끈한 전우애와 신념이 하나의 그림처럼 어우러진 순간이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모두가 떠난 약수터에 하늘과 강철민만이 남았다. 할아버지, 왜 그러냐 우리 강아지. 작년에 여기서 할아버지께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못했어요. 하늘이 할아버지의 주름진 손을 꼭 잡았다. 할아버지가 제 곁에 계셨기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어요. 제 인생의 가장 큰 자랑은 707의 흑응이었던 것도 정의의 방패를 이끄는 대표인 것도 아니에요. 바로 할아버지의 손녀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러워요, 할아버지. 강철민의 눈가가 다시 한번 뜨거워졌다. 그는 손녀의 머리를 사랑스럽게 쓰다듬었다. 아니다. 내가 내 일생의 가장 큰 훈장이다, 하늘아. 붉게 물든 저녁 노을이 두 사람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다. 저 멀리 서울의 불빛들이 하나둘 깨어나고 있었다. 저 수많은 불빛 아래에는 아직도 수많은 불의와 슬픔이 존재할 것이다. 하지만 이제 두 사람은 두렵지 않았다. 진정한 강함이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그리고 정의를 향한 의지는 세대를 넘어 결코 꺼지지 않는 횃불처럼 이어진다는 것을 그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 강철민과 강하늘, 그리고 그들과 뜻을 함께하는 모든 수호자들. 그들의 새로운 전설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었다.